현재 독일 당국의 조치가 한국의 네티즌들에게 큰 저항감을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 가운데 미국이 재평가되면서 한국 대중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는 모습도 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독일에 실망했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미국이 어떤 이유로 인정받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독일 수도 베를린 당국이 도심에 세워진 소녀상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독일이 한국보다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인들에게 적지 않게 논란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일에 누구보다 공정하지 않냐는 것인데요. 우선 베를린 미테구는 지난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에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테구는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코리아 협회에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미테구는 철거의 이유에 대해 사전에 알리지 않은 비문을 설치해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가 긴장이 조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동상 설치를 동조했으나 비문상에서 한국 측 입장이 일본을 향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사항 이외의 것을 포함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미테구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일본에 반대하는 인상을 준다면서 일방적인 공공장소의 도구화를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문 내용은 전형적으로 많은 이들이 아는 내용인데 이를 독일 당국에서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일본에 방문 시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직격탄을 날린 장면을 기억할 텐데요. 2015년 메르켈 총리는 그것도 일본에 방문한 자리에서 상대방 국가의 총리의 역사인식을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태도 등을 말하면서 과거사를 부정하는 아베 총리의 일침을 날린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많은 한국의 언론의 보도가 그대로 나갔고 한국은 일본 당국이 독일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순간에 이러한 독일 당국의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적지 않게 실망하면서 그 구체적 이유가 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관련한 작업을 진행했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독일 전시관에 10cm도 안 되는 조형물 형태로 전시되었다가 일본 측의 거센 항의로 철거되었고 2016년에는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프라이부르크시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가 오히려 일본의 마츠야마시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작업이 무마됐습니다. 일본 마츠야마시도 프라이부르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 베를린시는 도쿄와 자매결연을 맺었기에 또 그러한 압박이 들어왔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 당국은 한국보다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사안을 일본의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간다는 인상인데요. 애초에 허락을 안 하고 협상을 해주지 말던가 해야 하는데 한국에는 오케이 한 다음에 일본 항의로 무마되는 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관련 소식통들은 원래 일본은 과거로부터 독일과 다양한 형태의 협약을 맺어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파도 광부 등 독일과 인연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에 비해 협력의 역사나 규모가 적다는 이유도 곁들었습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2차 대전 때에도 미국과 연합군을 상대한 동맹국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일본은 독일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도 독일의 뒤셀도르프 거리에는 봄이 되면 일본의 벚꽃이 피어 길거리를 장식하고 있는 게 사실이며 대부분 아시아 관련된 뉴스는 일본의 NHK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해 일본의 눈을 통해 아시아를 조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과 그런 협의가 되더라도 일본의 거센 항의가 있을 때에는 일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을 보면 실리주의적 외교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와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는 방향이라며 자국의 이득을 많이 챙겨줬던 일본에 너그러운 편이고 독일 국민들도 일본에 대한 인식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최근 독일은 러시아에 가스를 수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자국의 득이 되는 외교 실리주의 때문이라며 미국 말도 잘 안 통하는 독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물며 다양한 자본을 투자해온 일본의 요구를 하면 쉽게 뿌리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일본 자민당 고위급 간부는 일본은 독일과 같은 G7 멤버라면서 긴밀한 소통을 오래 해왔다고 말하며 한국이 독일을 짝사랑하고 있지만 무의미하다라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관련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정부가 독일 정부와 담판을 져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일은 한국의 민간에서 추진한 일로 한국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도 개입이 된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가토 가스노부 일본 장관은 지난달 29일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지난 1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에 통화해서 한국 조형물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주요 장관 2명과 일본 대사관까지 독일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래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애초에 비문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세부 사항 없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국에 철거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담당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에는 일본 당국의 말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연출하고야 말았는데요. 미국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 당국이 직접 나서서 대신 막아준 장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샌프란시스코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으며 역시 자매결연 시 오사카는 샌프란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해당 사안이 무마되나 하는 관측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인 에드윈 리는 조형물 설치를 승인했고 자매결연을 끊겠다는 오사카시의 압박을 가볍게 무시하며 지켜내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에 새롭게 취임한 브리드 시장은 일본의 계속된 협박이 이어지자 절대 철거하면 안 된다라면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교훈을 상기시킨다며 오사카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당국은 정말 화가 났는지 샌프란시스코와 오사카의 60년 자매 결연을 끊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우리는 모두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일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어지간하면 미국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매우 껄끄러워하는데 자매 결연을 끊음으로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하게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것이며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에도 어떤 수준으로 압박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특히 미국, 독일은 물론이고 호주에서도 새로운 조형물이 건립되면서 다시 한번 한일 대결이 등장합니다. 일본은 즉각 관련 사안을 제소했으나 호주 인권위는 이를 기각함으로 해서 애초에 개입에 실패했습니다. 호주에서 널리 알려진 인권운동가인 크루스 목사는 교회 구역 안에 설치하겠다고 스스로 나섰으며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일본 측이 아무리 건립을 막으려 해도 소용없다는 단호한 뜻을 천명했습니다. 크루스 목사는 나는 일본을 좋아해서 가고 싶은데 일본 총영사관이 일본에 못 오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며 한국 관련된 일이 자신을 압박했지만 이것은 한국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 측의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며 나오는 이유는 이미 한국과는 끝난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데요. 2015년 한국 정부와 관련 협상을 100억으로 재단을 마련하기로 했고 다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국민 정서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협상을 파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이며 불가역 협상도 뒤집는 못 믿을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관련 협상이 국민적 합의는 물론 국회의 비준 동의도 없는 사안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이고 특히 일본 당국의 태도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기 때문에 협상은 파기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문제는 한일 간의 좀처럼 해결될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 무대로 번져나가게 되니 일본은 보이는 대로 급하게 진화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며 그 가운데 자칫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일본 당국이 보였기 때문에 그 외의 나라에서는 저항이 훨씬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로 이러한 일이 번져나간다면 적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제3국에서 한일 간의 문제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국가 간의 일종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끝난 문제라고 하며 한국은 진정한 사과가 없다는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은 중국과 절대로 싸우지 않았다. 미국에는 역대 행정부 중 최악의 실태를 지켜봤다. 공화당의 펜스 현 부통령과 민주당의 해리스 상원의원이 강하게 격돌했다. 7일 밤 9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다. 펜스 부통령과 해리스 의원은 각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조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다. 당초 부통령 후보 토론은 최근 대선 후보 간 첫 토론이 난장판으로 흐르며 주목도가 떨어지는 듯했다. 이날 부통령 후보 토론과 나오는 15일 대선 후보 2차 토론에 더 이목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상황이 미묘해졌다. 2차 토론 개최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부통령 후보 간 입심에 관심이 모아졌다. 시작부터 남달랐다. 진행을 맡은 수전 페이지 USA 투데이 워싱턴 지국장은 미국인은 정중한 토론을 볼 권리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매너를 강조하고 나섰다. 볼성사 나왔던 첫 대선 토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날 토론 역시 불꽃이 튀었다. 민주당의 미래 권력으로 여겨지는 해리스 후보는 첫 주제인 코로나19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를 몰아세웠다. 그는 행정부의 무능으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역대 최악이라고 깎아내렸다. 해리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을 맞으라고 한다면 맞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건강을 최우선에 뒀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백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생명을 놓고 정치를 하는 걸 멈춰달라고 말했다. 해리스 후보는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 전쟁 역시 비판했다. 그는 중국과 무역 전쟁에서 졌다며 오히려 3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지지 않았다며 바이든 후보야말로 중국과 절대 싸우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부통령 후보 토론은 이날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 두 번째 대선 후보 토론은 15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있는 상황이어서 개최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29일 열기로 했던 3차 토론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 감염 트럼프는 기고만장, 지지율 하락 공화당은 전전긍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이전의 공격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 전염 우려에도 백악관 집무실 근무를 강행했고 트위터에는 잇따라 자국적인 글을 올렸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계속 커지면서 공화당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 사흘째인 7일 백악관 내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허리케인 델타와 코로나19 경기 부연 협상 관련 보고를 받았다.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공개된 뒤 집무실 근무는 처음이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직원은 마스크, 고글 등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한다고 설명했다. 션 홀리 대통령 주치의는 대통령이 나흘간 열이 없고 24시간 동안 증상이 없다면서 5일 채취한 대통령의 혈액에서 코로나19 항체도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적극 활용했다. 6일 40여 개의 글을 올린 데 이어 7일엔 무려 68개의 트윗으로 건재를 과시했다. 신의 축복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민주당을 겨냥한 공격도 계속했다. 그는 대권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향해 몇 년 전부터 미쳐있다고 비난했고 흑진 좌파 민주당원들이 내 선거운동을 염탐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는 이의 음모론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선 자신이 처방받은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를 지켜세우며 내가 받은 걸 여러분도 받게 하고 싶다면서 무료가 되게 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 하지만 미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받은 렘데시비르 구입에 최고 $3,120가 들고 리제네론 약품은 아직 실험 단계여서 일반인은 구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응급 헬기 이용, 진단검사, 입원 치료 등에 1억 원 이상이 소요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가내식으로 자신감을 보이는 것과 달리 공화당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의 16%포인트 뒤진 데 이어 이날 공개된 친트럼프 매체의 대표격인 폭스뉴스 조사에서도 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게다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역전한 결과가 나왔던 공화당 성향 라스무센 조사에서도 8%포인트가량 밀렸다.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뉴햄프셔도 바이든 후보 우세로 기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텍사스, 미주리,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눈에 띄게 치고 나가진 못하는 상황이다. CNN은 현 상태로 투표가 진행되면 바이든이 선거인단 290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당선 기준은 270명이다. 대선은 물론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밀리는 듯한 양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공화당 현역 상원 의원이 출마한 사우스캐롤라이나, 몬태나, 알래스카에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00년 이상 한 번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던 켄터키주에도 선거 자금을 집중 투입할 정도로 여유를 보이고 있다. 익명의 공화당 선거 전략가는 더힐의 사람들은 트럼프가 4년 더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제는 그에게 지쳤다고 토로했다. 콜라 건넬 때도 목숨 거는 곧 트럼프 비행에 조롱받는 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도 무단 외출, 조기 퇴원 등 돌발 행동을 일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외신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초강대국의 위상이 최고 지도자의 기능으로 손상됐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마리나 하이드 칼럼니스트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나간 발코니 연설 후 "우리는 숨이 턱 막혔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모든 최고의 약을 복용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남자다운 남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했다.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지 않은 채 백악관으로 돌아와 발코니에 오른 뒤 보란듯이 마스크를 벗고 거수 경례까지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겨냥한 것이다. 마리나 하이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대통령 수행원들에게 임무 중 사망은 대통령을 위해 총알을 대신 맞는 것을 의미했다며, 하지만 이젠 다이어트 콜라를 건네는 것도 이런 의미에 포함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걸 예측하게 됐다며 트럼프는 최악의 공포를 증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소설가 프랜신 프로즈도 같은 날 가디언에 기고한 칼럼에서 신이 존재가 확실히 증명될 수 없지만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 손해가 아니다는 이른바 파스칼의 내기를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솔함을 부각했다. 그는 또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배우고 고난이 가르침을 준다고 믿고 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이